이번에 잭슨 홀 미팅은 작년보다도 오히려 무게감이 더 있었고 더 중요한 미팅이었다. 왜냐하면 중장기 통화 정책에 관한 프레임워크죠. 이것을 5년 만에 다시 수정을 했어요. 특히 뒤쪽의 부분은요. 하반기에 어떤 통화 정책을 갖다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문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한번 보는 게 굉장히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리를 그렇게 초저금리로 낮출 가능성이 없다는 건 또 우리가 한번 뒤집어 생각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다. 또 앞에는 그렇게 비둘기적으로 많이 써놨는데 이번에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이걸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는 건 앞으로 물가가 조금이라도 높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를 갖다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어떻게 보면은 원인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거에 되게 중요성이 있습니다. 전문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강력한 세 개의 단어가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할 정도인데 왜 시장에서는 이거를 크게 자각하지 못했을까요?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또 파월 의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으로서 마지막 잭슨 홀 미팅이 될 것 같고 시장이 무엇보다도 과연 9월 금리 인하 그다음에 더 2회, 3회까지도 가능한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차에 이제 잭슨 홀 미팅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일단 총평부터 하신다면 시장은 일단은 환호했죠. 시장은. 그렇죠. 예, 환호했고 이제 비둘기적으로 해석했고 상당히 비둘기적으로 처음에 모드원을 시작한 건 맞아요. 예, 처음에 시작이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이번 그 잭슨 홀 심포지엄의 주제가 노동이었습니다. 노동시장 고용 관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의 전환이라는 주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고용시장에 대해서 언급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용시장을 언급하면서 고용시장이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균열이 생길 수 있고 급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장은 오히려 급락하게 된다. 금리를 빠르게 내려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환호를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오르고 뭐 테슬라 같은 게 6%인가요? 이렇게 오르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급등세를 보여주고 또 반면에 이제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단기를 중심으로 해서 빨리 내려가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장기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는 괴리가 커지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단기 금리가 추가적으로 빠르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조금 더 살펴봐야 되고요. 지금 그 결론적으로 앞쪽에 두 패턴으로 지금 부분으로 나눠서 파월 의장이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작년도 매우 중요했지 않습니까? 작년 잭슨 홀 미팅 이후에 3번 연속 금리 인하를 했죠. 그렇지만 이번에 잭슨 홀 미팅은 작년보다도 오히려 무게감이 더 있었고 더 중요한 미팅이었다. 왜냐하면 중장기 통화 정책에 관한 프레임워크죠. 이것을 5년 만에 다시 수정을 했어요. 그것을 이제 일단 사람들이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앞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떻게 보면은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뒤쪽을 본다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쪽에 방점을 두는 그러한 문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밸런싱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 특히 뒤쪽의 부분은요. 하반기에 어떤 통화 정책을 갖다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문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한번 보는 게 굉장히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 그 FOMC 회의 같은 경우에 제가 다 보여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해석을 다 해서 넣어놨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영어로 읽어도 잘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자세하게 해설을 해놨으니까 이번 시간에 보기만 하면 어느 정도 이것을 다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잭슨 홀 미팅 이전에 시장이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뉘앙스의 말이 나오자 환호를 했던 건데 또 놓쳤던 부분이 있다고 하셨으니 자세하게 한번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그러면? 네, 잭슨 홀 심포지엄 띄워주시면요. 뭐 와이어밍주 잭슨 홀에서 열리는 거고요. 이번에 그 잭슨 홀 미팅의 토픽은 레이버 마켓 앤 트랜지션. 그래서 이제 그 전환기에 노동시장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조연설문은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 있어요. 앞부분과 뒷부분. 그래서 전반기는 미국 현재의 경제 상황 그리고 앞으로 단기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9월 달을 포함하죠. 9월 달에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앞쪽이에요. 앞쪽에 대해서 고용과 같이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대해 환호를 한 거고 반면에 하반기가요. 후반기는 장기 통화 정책 목표의 전략인데 이것은 지금 2012년에 버냉키 의장이 처음 때 그때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한 번, 두 번 수정을 거쳐서 이번에 또 수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쪽은요. 조금 다른 문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자세히 보도록 하는데요. 앞쪽부터 볼게요. 지금 현재 경제 상황과 그다음에 단기 통화 정책입니다. 이거 올려주시면 지금 기조연설에 지금 모두선을 들어가기 전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변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 시프팅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게 돼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여기 위험의 균형이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지금 직역이 되는데 해석을 하면 고용과 물가 두 가지 목표가 지금까지는 안정이 돼 있었다. 하지만 둘 간의 위험의 균형이 앞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시프팅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프팅 된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올라가면 뭐 금리를 올리든가 금리를 내리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예. 다음에 보면은 미국 경제 리스크 요인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고용 토픽이기 때문에 고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노동시장.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파란색으로 보시는 부분 보습니다. 지금 그래서 트럼프 정책 때문에 무역과 이민 정책이 다 영향을 받아서 수요 공급에 모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냐면 통화 정책이 경기 사이클 변동 때문인지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지표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고용이 지금 뒤에 보시면 악화가 되고 있는데 경기 사이클 변화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지금 트럼프 정책 때문에 그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 둘을 구별해내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준의 통화 정책은 트럼프 정책을 갖다가 반영해서 그것을 갖다가 예측해서 조절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통화 정책만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노동시장 둔화가 우회적으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정책을 갖다가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예, 왜냐하면 노동시장 둔화가 경기 하락보다는 트럼프 정책에 기인한다고 우회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예. 그러니까 사실 뒤에도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 좀 일시적인 것으로 우린 평가한다라는 내용도 있다 보니까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정책에 대한 영향도 좀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나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부분 보면 근간에는 트럼프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 비판도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는 행간을 거네요.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계속해서 노동시장 둔화에 대해서 그 양상과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7월 고용 보고서를 보면 작년 평균이 16만 8천 개인데 지금 3만 5천 개로 3개월 평균 최근 3개월 평균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반면에 실업률은 아직까지 4.2%로 완전 고용 수준 역사적인 그 실업률 최저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뒤에 가서 예를 들면 중요한 어떤 문구가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 실업률이 완전 고용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보통 물가가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실업률이 굉장히 낮으면 이 상태는 뭐냐면 경기가 굉장히 화랑인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뭐냐면 이런 상태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특히나 완전 고용 수준이라면 좀 계속해서 화랑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질 그런 기회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달콤한 말이 될 수가 있죠. 그래?
지금 완전 고용 상태로 계속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물가에 영향을 안 줄 수도 있다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지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처음부터 시작해서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을 확 증폭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또 그렇게 받아들인 이유 중에 하나가 현하게 실업률은 4.2고 고용 지표는 안 좋은데 그러니까 공급단에서도 줄어드니까 이렇게 수치가 완전 고용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는 하던데 하다 보니 스토리가 참 시장이 좋아할 만하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그 발표문에 도표가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한 6개 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 이 2개를 보시면 지금 파월 의장이 보여준 도표를 왼쪽은 이제 실업률이고 오른쪽은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 증가예요. 네. 고용 증가가 굉장히 줄었잖아요. 네. 굉장히 줄었는데 비해서 최저 수준이 맞나? 이제 4%대는 낮은 수준은 맞아요,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최근 비교를 해보면 1년 사이에 그래도 조금씩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금 실업률이 그렇게 안정돼 있다, 올라갈 소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파란색 굉장히 많죠.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여기 중간에 보시면 노동의 공급과 수요가 둘 다 현저하게 줄었다는 건데. 특이한 상황은 왜냐하면 특이한 상황이라면 지금 노동의 공급과 수요가 둘 다 줄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안 좋은 상태가 뭐냐면 누가 실업자가 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공급이 없잖아요. 그쵸. 수요가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어떠한 실업률이 생긴다면 실업자를 갖다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어떻게 보면 줄어들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상황, 고용의 하방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딱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여기 그죠? Unusual situations suggest that downside risk to employment are rising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구가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시장을 환호를 하게 되는 거죠. 정말로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완전히 이것을 갖다 박아준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쓸 수는 없는 거죠. 예.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원하는 말을 딱 해줬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더 확실한 말을 하나 더 때려줘요. 뭐냐면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해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형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뭐냐면 이 두 말로 벌써 끝났습니다. 앞에. 예,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은 비둘기적인 얘기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단어 하나를 이제 슬랙이라는 말이 나타나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는데 이 슬랙은 이제 노동시장의 실업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슬랙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실업률, 고용의 여유 이런 얘기니까요. 실업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나 또 파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계속 감시는 해야겠습니다만은 최근 한 2-3개월 동안은 어떤 고용 지표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기자회견이나 발언 창구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해왔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도 혹시나 고용 지표 좋게 해석할까봐 확실히 몹쓸 박으면서 야 지금 고용도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실업 수요가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면 실업률도 튈 수 있어라는 것까지 아예 그쵸.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요. 지금 고용은 오버슈팅돼 있는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한 7% 정도, 0.7% 정도의 공식 임금 증가율이 있었습니다. 예. 코로나 이후에 2021년 이후에 그랬다면 4년이면은 벌써 한 30% 이상이 어떻게 보면 임금 증가가 있었어요. 5년이면은 약 40% 이상의 임금 증가가 있었으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사이클에 따라서 고용은 조금 어떻게 보면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GDP 성장률 하락이에요. 그래서 고용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반기 경직성이 커지다 보니까 고용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소비 지출 둔화로 이어져서 GDP 성장률이 하락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2025년 올해 GDP 성장률은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도표까지 친절하게 이렇게 줬는데 여기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미에 맞는 말이었어요. 투자자들을 위한.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가는 거죠.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을 미리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이나 다른 지표를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 주제가 노동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고용이었기 때문에 고용부터 먼저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관세 때문에 지금 관세 영향이 클까봐 아직까지 조마조마하면서 안 내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전문님, 근데 저 그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가셨으니 더 멀어지기 전에 그 GDP 질문 하나만 좀 네, 드리고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할게요. 전형적으로 이거 나온 이후에 시장 반응 보면 배드이스 굿으로 이제 받아들이긴 한 건데 이게 기존의 2.5% 성장률에서 1.2%면 절반 이상 깎인 거잖아요. 아무리 배드이스 굿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1.2% 이 절대값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안 느껴도 되는 겁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왜냐하면 GDP 성장률이 좋아야지 기업의 성장률도 같이 따라가서 그럼요. 좋은 거잖아요. 성장률이 낮으면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업계에 뭐 그 성장률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기업들의 가치도 어떻게 그만큼 못 따라가 주는 거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가도 낮아야 되는데 지금은 뭐냐면 단기적인 반응입니다. 단기적인 반응.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미국의 실질 DGP가 낮게 나온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큰 회사들 위주로 지금 M7이나 큰 초거대 기업 기준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지금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 경제가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중소 회사들이나 아니면은 일반 그 회사들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덮여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AI가 끄는 형태 현재 그렇지만 AI가 얼마나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의 GDP 성장률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의 주가도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는 없었겠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향후에 뭐 다른 나라들의 어떻게 성장률이 더 높다면 그 나라들의 어떻게 보면은 주가나 아니면은 경제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게요.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괴리도 생길 수 있고 또 미국과 비미국 간의 괴리도 생길 수가 있고 근데 어쨌거나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 정도 상황이면 금리 인하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겠구나. 단기적인 반응이죠. 단기적인 그렇게 반응. 받아들이다 보니까 시장이 환호를 했다고 또 표현도 해주셨고 인플레이션으로 그러면 계속 이어가 보실까요? 주식시장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반응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채권이나 금리 시장은 좀 중장기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인플레이션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세 가지 그 이유가 나와요. 뭐냐면 관세 영향이 이렇게 심한데, 왜냐하면 아직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관세에 대해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지금 관세율이 작은 편이 아닙니다. 최소 15% 이상의 관세율을 갖다가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런 관세가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물가를 계속 높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어차피 연준 위원도 지금 둘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9월 달에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파월 자신도 이게 울며 겨자 먹기인지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압박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자기가 이유를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진짜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만들었습니다. 이유를.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약간 어떻게 보면 짜깁기한 느낌도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서비스 부문은 여전히 2% 정도로 약간 상회하는 수준.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 지금 제조업은 땀 세상이지만 왜냐하면 제조업은 바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입품이 가격이 그대로 올라오니까. 그렇지만 서비스 부문은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정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끌어와요. 그것을 논리로 여기서 빵 찍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노동시장 고용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히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인상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논리를 갖다 비약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앞으로 뭐 관세 영향 때문에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임금 상승률이 오히려 많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크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크게 안 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이끌어 가요. 약간은 그러게요. 이거는 사실 똑같은 문장으로 반문을 한다고 해도 말이 될 정도로. 네, 그냥 어떻게 보면요, 속과 겉을 갖다가 뒤집어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반대 논리도 가능합니다. 주택 맞아요. 가격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신규 주택은 모두 다 수입품으로 지어져요. 예. 그렇잖아요. 예. 철근, 콘크리트 이거 다 그렇죠. 수입하잖아요. 예? 모든 기자재들 대부분 수입하거든요. 이런 네. 것들을. 그러면 주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신규 주택이 오르면 원자재값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럼요. 기존 주택도 오를 수가 있고. 두 번째 서비스 부분 여전히 2%를 하지만 앞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민을 다 막아냈잖아요. 네. 그럼 서비스 부분이 오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런 얘기. 그래서 노동시장이 둔화한다. 그렇지만 이것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근에 3개월 동안 이런 것들을 보여줬지만 아직까지 그런 징후가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뭐 감히 뭐 선언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를 다 어떻게 보면 뭐 이론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니까 제조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조업 쪽으로 물가가 튀고 나서 이제 서비스업까지 오르기 시작하면 이건 타이밍 놓치면 걷잡을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여기서는 오히려 서비스 부분은 여전히 뭐 2% 정도 약간 상회하는데 괜찮아 뉘앙스로 오니까 지금까지의 걱정거리들과 달라지는 건 없는데 또 이렇게 갖다 네. 붙이는구나라는 생각도 하네요. 그래서 네. 아까 고용부터 시작해서 GDP 이렇게 내려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더는 이렇게 내려오면서 시작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것은 이제 본다면 9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구나. 마음을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거꾸로 본다면, 행간을 잃는다면. 그래서 네. 9월 달에는 인하를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하지만 9월 달에 가서 도비시한 비둘기적인 인하냐 아니면은 호키시한 매파적인 인하냐 그때 가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은 내릴 거예요. 그렇지만 두 번, 세 번 인하할 것이냐는 그때 가서 가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앞으로의 지표와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연준 위원들의 어떻게 보면 성향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게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위원 중에 한 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분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임을 한다면 금리 인하의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4명이 되는 거거든요. 네. 친 트럼프 인사가. 예. 예,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주 PC 그리고 고용지표도 한 번 더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9월 FOMC 전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완벽하게 9월에 금리 인할 것처럼 얘기는 갖다 붙였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죠. 예, 9월달 관련한 이제 단기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이론을 갖다가 이렇게 정당성을 많이 만든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앞부분에 이제 단기 통화 정책과 현재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한 결론을 본다면 향후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언급을 했다. 네. 이것 때문에 환호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은 상방 위험성, 고용은 하락 위험성 이것을 갖다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반기에 있었던 어떠한 FOMC 성명서나 기자회견에 있어서도 얘기를 한 적이 없는 문장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큰 변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를 했는데요. 이 상충의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금리도 지금 현재 이제 금리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만약 계속해서 높은 수준, 우리가 얘기하는 높은 수 4%,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높은 수준에 계속 남아 있고 그 대신 어떻게 보면 고용도 갑자기 급락할 조짐이 있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연준의 두 가지 책무가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나 아니면 경제 성장을 어떻게 보면 동시에 추구하는 거거든요. 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두 개 다 안 좋아지는 경우 그렇죠. 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는 우리의 통화 정책을 어저스트를 할 수밖에 없는데 더 먼 것을 잡겠다 이거예요. 이것을 갖다 기자회견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것을 갖다가 발표문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자기 스탠스를 얘기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하나 중요한 거는 또 이렇게 may warrant adjusting our policy stance라고 써놨어요. 우리 현재의 아웃룩, 전망과 그 다음에 위험의 밸런스를 조절하면서 앞으로 우리 통화 정책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가 아니라 있을 수 있다. may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 어떻게 보면은 확실성을 좀 줄여주면서 앞으로 내가 내릴 가능성이 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하나하나 주요 관전 포인트들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여러분들도 뭐 큰 그림에서는 오늘 시장 보시면서 느끼셨을 테니까 그래서 잭슨홀 미팅 이전에는 한 매파도 비둘기도 아니고 부엉이 정도만 얘기해줘도 되겠다라는 불안감이 있었다가 오히려 이렇게 도비시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또 시사점들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렇게 제가 써놓긴 하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노동시장 둔화, 인플레이션 리스크 동시에 언급했지만 앞쪽 전반부에서는 노동시장 둔화에 대해서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우려 사항을 갖다가 전달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더 염두에 둔 그러한 발언들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끝에는 여러 가지 논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어떻게 보면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9월 한 차례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파월 의장의 고충을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반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굉장히 고충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에 연설을 할 때는 바로 연설을 안 하고 좀 뜸을 들였거든요, 처음에. 그러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제 말씀을 안 하셔서 그다음에 이제 라가르드나 다른 이제 분들이 박수를 막 치니까 그때 이제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민이 많은 그런 역력한 얘기를 들어서 조금 짠한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정치권으로부터 워낙 좀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랬을 텐데 저 아까 시사점 중에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3번이요. 이건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인정했다고 읽으시는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문서에다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두 가지의 연준의 목표, 이 두 가지 책문을 균형 있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 문구를 씀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것은 이제 그 뒤에 어떻게 보면은 그 프레임워크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예전에 이제 물론 조금 비슷한 경우가 예전에 뉴딜이라고 했던 경제개발 계획을 시행했던 그 대공황 시대 이렇게까지 올라가야 돼. 그 너무 멀고요. 지금 상황이랑도 어떻게 보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가 다 멀어지는 경우, 두 가지 목표가 다 어떻게 멀어지는 경우, 상충되는 경우, 고민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대해서 기준이 없지 않느냐, 자꾸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기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 어떻게 보면 2020년대의 신종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해서 이것은 분명히 지금 뒤에 어떻게 보면 프레임워크에서 나오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코로나 이후에 양적 완화, 무리한 양적 완화, 전 세계적인 양적 완화로 인해서 새로 생긴 경제 상황인 거예요. 이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사실 시장은 일단은 통화정책 9월 FOMC에 포커스를 맞춰뒀던 상황이라 듣고 싶었던 말에 대해서 집중을 했지만 이제 뭔가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해석을 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민감도가 높아지면 이것 때문에 시장에 한번 충격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요즘에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금리 인하니까 유동성 장세야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전제 하라면 약간 불황형 랠리라고 붙여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갖게 되는데요. 하반기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의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당히 높게 오랫동안 유지를 했어요.
하이앤 롱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를 해왔고 지금까지 고용이 이렇게 떨어진 것은 상당히 유의해서 봐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이제 고용도 그렇고 모든 어떻게 보면 시장에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의 탄력이 많이 지금 없어진 상황, 이런 상황에서 뒤에 이제 필리스 커브라는 것도 지금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이게 지금 어떻게 과거하고 변했는지 이것을 지금 한번 봐야 됩니다. 뒤에.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총평과 주요 관전 포인트들, 그리고 시장이 어떤 걸 봤었는지, 그리고 그 숨은 행간의 의미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전무님께서 빨간색 선생님이 되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중요한 문구들 세세하게 좀 해석과 분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지금 5년 만에 프레임워크가 변화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5년 만에 했다는 건 이제 앞으로 계속 뭐 한동안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동안 그 특히 내년까지는 아주 강력하게 이러한 그 프레임워크가 지속이 될 거고, 이게 만장일치였어요. 네. 지금 뭐 워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다른 뭐 이사들도 다 동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구가 이제 수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반기에 발표문을 갖다 다 여기 할애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 잭슨 홀과의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이 할애한 것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겠죠. 굉장히 중요한 문구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앞보다는 뒤에 문구가 지금 알아두면 더 어떻게 보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문구들이 많아요. 예. 한번 들어놓으시면 앞으로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를 이해해 놓으시면 굉장히 중요하실 때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예. 네. 이제 문장 수정의 두 가지 배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광범위한 경제 상황 변화를 지원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두 네. 번째는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문구나 이러한 성명서들도 진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 말은 이제 거꾸로 그 행간을 들러보면은 지금 경제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5년 전과 대비해서 5년 전이라고 하면 2000년도 8월에 이런 프레임워크 문장이 새로 그때 리바이스가 됐었어요. 개정이 됐었는데 그때는 뭐냐면 2020년이 아니라 2019년부터 시작해서 어나운스를 하고 그 전에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진행됐었던 것들을 많이 반영을 했던 거거든요. 그때는 뭐냐면 2008년도에 리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제로금리였습니다. 미국이. 네. 거의 이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물가도 굉장히 낮은 상태였고 그때는 정말 인플레이션이 아예 없었어요. 네. 예, 양적 완화도 크게 안 했었지만, 그리고 고용도 낮았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답답한 흐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엔 지금같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전의 문구는 그런 상황을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런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정당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구가 지금 지난 경제 상황은 ELB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것을 한번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2020년 문구는요. ELB라는, 여기 보시면은 ELB는 Effective Lower Bound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초저금리 정책이에요. 네. 초저금리 정책. 왜냐하면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는 그냥 쫙 낮춰요. 네. 경제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양적 완화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완전히 내리는 방법이 있고 돈을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 미국은 뭐냐면 돈을 푸는 거는 이제 비통화, 예를 들면 돈을 푸는 건 이제 통화적인 네. 통화를 갖다가 이제 양적 완화를 하는 건데 그 전에 이제 기준금리부터 오히려 낮추고 난 다음에 돈을 쓰게 되면은 무리가 따르잖아요. 예. 세금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준금리를 한번 낮춰봐요. 이게 먹혀들면 그 다음에 돈을 갖다가 푸는 것을 조금 이제 자제해도 되는 거죠. 좀 늦게라도 해도 되는 거고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ELB라는 것은 예전에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많이 썼던 정책이에요. 굉장히 그때 당시에 이런 뭐 통화 정책도 그때 당시에 뭐 어떻게 보면은 인기가 있는 정책들이 있어요. 근데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오랫동안 썼잖아요. 예, 2016년부터 뭐 유럽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했었는데 이것을 본다면 뭐냐면 ELB라는 거는 정의가 중앙은행이 내릴 수 있는 금리, 사실상의 금리 하단을 얘기해요. 예.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같은 게 마이너스 0.5%까지 내렸다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마이너스까지 내릴 수 있던 것들이 ELB였는데 반해 미국은 마이너스까지 내리면 너무 정책에 어떻게 보면은 피해가 크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그래서 마이너스는 안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0.0에서 0.25까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미국의 기준금리가 0%에서 0.25% 사이에서 네. 이렇게 정해졌었던 거고요. 이 ELB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ELB 수준까지 0% 수준까지 초저금리 수준까지 내려도 네. 경기 부양을 못하면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비전통적인 방법. 네. 예를 들면 돈을 푼다는 거고 아니면 장기 금리를 조정한다는 거. 예전에 네. 일본과 같은 경우도 장기 금리를 갖다 10년물을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제약을 했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너무 부담이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ELB까지 내릴 때는 큰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ELB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유지를 했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파월 의장이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ELB를 갖다가 사실상 폐기를 했어요. 예, 폐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폐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과거에 초저금리 환경에서 균형 있는 물가와 고용 관리로 옮겨가겠다는 것을 시사를 합니다. 예. 이게 지금 다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 문장을 통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2020년 수정본 당시의 상황은 어땠냐면 여기 지금 at the time of the last review라고 나오잖아요. 예. 이때는 뭐냐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2008년 미국인들은 새로운 경제 환경에 그 당시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실상의 최저금리 ELB 기준금리를 도입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성장 굉장히 성장률이 낮아졌잖아요. 제로 수준으로. 네. 그리고 물가도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와 리만 금융 위기의 차이는 굉장히 큰데 두 개를 비교하면 리만 금융위기 상황에는 물가가 마이너스 때도 있었어요. 예. 예. 그리고 매우 평탄한 필립스 커브. 필립스 커브는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실업률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어떻게 보면 필립스라는 경제학자가 만든 표인데 뒤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지금 평탄한 필립스 커브였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파월 의장이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위 상황과 현재는 반대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파월 의장이 알려주고 싶은 거는 지금은 기준금리가 상당히 높아졌고 완전 바뀌었다는 거예요. ELB 예. 상황과는 다르니까 ELB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ELB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문구를 아예 삭제를 해버려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성장 고물가 시대로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파른 필립스 커브로 변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저금리 환경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균형 있는 물가와 고용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유동성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는 이러한 관리 체계로 변화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은 필립스 커브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필립스 커브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제가 여기 설명해 드리면 이 두 개가 필립스 커브인데 하나는 굉장히 평탄하죠. 왼쪽은. 오른쪽은 굉장히 가파릅니다. 예. 이것은 뭐냐?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보통 성장률이 있잖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장률이 높아지면요. 굉장히 성장률이 높아지면 뭐냐면 이것은 그 경제가 화랑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겠죠. 예. 물가가 높아집니다. 그럼 보통 필립스라는 사람이 과거에 1950년대 뭐 수십 년 동안 데이터를 갖다 취합해 봤더니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면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높아져서 물가가 높아진다는 건 뭐냐? 고용도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갖다 찾는 수요도 많이 일어나더라. 네. 그래서 실업률은 떨어지더라. 낮아지더라 오히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물가는 실업률은 물가와 실업률은
반비례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네. 물론 지금 현대경제에서 이게 좀 뭐 차이가 나는 측면도 있지만 맞아요. 굉장히 이게 지금 중요한 여기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의 발표문에서. 그래서 문구 전에 과거 상황은 이랬다는 거예요. 평탄한 필립스 커브를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문구에서.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이게 문구 수정 전의 과거 상황이다. 예? 2008년 리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됐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코로나 이전에는 저성장과 저물가, 실업률 상승, 그리고 경제 탄력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왼쪽에 지금 보시면 자 5%였던 실업률이 그죠? 네. 실업률이 10%로 갔어요. 인플레이션을 2% 끌어내리기 위해서 실업률이 2배나 올라갔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아무리 실업률이 올라가더라도 물가는 크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제 탄력성이 낮은 겁니다. 실업률을 굉장히 많이 낮춰봤자 인플레이션도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요. 사람들이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치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이제 자유무역 상황을 갖다가 상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 왜냐하면 지금은 과거같이 자유무역 상황이 아니라 관세로 인한 지역 장벽이 높아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연준은 중앙은행은 어떠한 중앙은행이든지 완전 고용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문구는 완전 고용, ELB 그리고 그 저금리 이런 것들을 갖다 진작하기 위해서 초점을 줬다는 거예요. 예. 반면에 이번에 파월 의장은 이 상황이 지금 바뀌어서 오른쪽 빨간색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파른 필립스 커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경제 상황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아졌기 때문에 고물가, 그다음에 실업률도 굉장히 낮아졌어요. 화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경제 탄력성이 높아서 실업률을 갖다가 조금만 낮춰도 네. 물가가 확 올라가요. 그 말은 뭐냐면 조금만 경기가 활성화돼도 인플레이션을 팍 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 그 인플레이션을 쭉 낮춰도 실업률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면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면 실업률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까 의역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뒤에 한 번 더 나와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필립스 곡선이야 경제학 처음에 배우면 수요 공급 다음에 항상 나오는 맞습니다. 거긴 한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1950년대 때 했던 맞습니다. 거고 요즘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라는 이제 갑론을박이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많죠.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앞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면 이 필립스 곡선도 안 맞을 수밖에 없는 이론의 모순이 생기는 건데 가정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러게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예, 이것을 갖다가 뭐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가정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지금 그 커브가 이렇게 가파른지 네. 이렇게 가파른지도 사실 증명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 기울기가 얼마나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니 뭐 기울기는 이제 더 세분화해서 조사를 촘촘하게 해야겠습니다만은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진짜 가파른 필립스 곡선인가에 대한 의문점은 좀 들긴 하는데 연준 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것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이론은 많이 있지만 왜 필립스 커브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파월 의장은. 그래서 필립스 커브를 갖다가 이제 갑자기 이게 등장을 했으니까 요것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지 어떻게 보면 추론의 방법은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ELB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ELB 관련 문구를 모두 다 문구에서 삭제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초저금리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이제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런 초저금리 앞으로 안 온다는 겁니다. 당분간.
5년 동안 안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이거 뭐 예를 들면은 다시 이제 이 프레임워크를 개정할 때까지는 그런 상황 올 가능성 거의 없어요. 이거죠. 아, 그럼 뭐 침체나 대공황은 일단 뒤로 젖혀두면 되겠네요. 네,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금리를 그렇게 낮출 그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 말은 뭐냐면 앞으로 금리를 그렇게 초저금리로 낮출 가능성이 없다는 건 또 우리가 한번 뒤집어 생각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갖다 예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네요. 예, 왜냐하면은 뭐 실업률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 상황을 가정을 한다면 인플레이션도 크게 내려오지 않는 상황 이런 것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이 필립스 커브를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저는 ELB 삭제했다고 하니까 단번에 그냥 본능적으로 든 생각은 경기 침체가 앞으로 5년간은 없다는 뜻인가였는데 그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와도 물가는 제대로 떨어지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내포한다. 네. 더 무서운 말이네요. 예,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그 유연 물가 목표제 예전에 한번 뭐 들어보셨겠죠. 예. 이게 이제 예전에 이걸 썼는데 2020년에 이걸 바꿨어요. 뭘로 바뀌었었냐면 AIT라고 해서 이제 평균 인플레이션 보상 이것으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물가 목표제로. 네. 그래서 이걸 다시 FIT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평균 물가 목표제는 조금 어떻게 보면 경직적인 거거든요. 유연한 것으로 이제 FIT로 이제 유연 목표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뭐 구체적으로 크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예, 하여튼 이제 물가뿐만이 아니라 고용 성장도 같이 생각을 하겠다. 요것도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의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은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단기보다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뭐 해석은 나름입니다만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물가 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 이게 지금 상당히 강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강한 문구를 갖다가 최근에 물가 목표도 그렇고 물가 목표를 물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표를 많이 하긴 했지만 물가 안정을 갖다 최우선시 하겠다 이 정도를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강하게 문구를 직접 쓴 적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제가 얼마나 강한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Our revised statement emphasizes our commitment to act forcefully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장기 물가 기대치를 강력하게 forcefully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썼죠. 강력하게 그리고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약속 의지 commitment. commit라는 거는 우리가 이것을 내가 내 직을 걸고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commit라는 건 내가 약속한다는 거거든요. 네. 커미트 하겠냐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예. 커미트하려면 뭔가 좀 움찔하잖아요. 예? 너 이거 장담할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그럼 내가 연준 의장으로서 우리가 연준의 이사들로서 이것을 갖다 커미트 강하게 여기를 갖다가 약속하겠다. 강조, emphasize 이 세 개의 단어가 같이 들어가니까 매우 어떻게 보면 약간 움찔해집니다. 저는 이거 보고 약간 이랬어요. 그래서 앞에 강했던 것들 어떻게 보면 앞에 전반에 있어서 그러한 비둘기적인 그런 것들을 이걸 보면서 싹 가셔버리는 갑자기 이제 앞에 좋았는데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좋아졌는데 뒤에 갑자기 이제 어떤 말을 들으면 술이 확 깨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또 앞에는 그렇게 비둘기적으로 많이 써놨는데 물론 이제 물가를 갖다가 제어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책무죠.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건 맞는데 이번에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이걸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앞으로 물가가 조금이라도 높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를 갖다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원인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거에 되게 중요성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 듣다 보니까 또 문득 궁금한 점이 아무리 이게 잭슨홀 미팅의 연설문이었고 FOMC 성명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문의께서 보시기에 야, 이렇게 강력한 세 개의 단어가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할 정도인데 왜 시장에서는 이거를 크게 자각하지 못했을까요? 자각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았을까요? 그 앞에가 워낙 이렇게 비둘기적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처음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제 크레센도가 있고 뭐 데크레센도. 네. 근데 이게 지금 뒤에가 조금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왜냐하면은 앞에 연설문은 단기적인 것의 하나입니다. 예. 그냥 앞으로 9월 달에 10월 달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 보는 그러한 전망이고요. 지금 뒤에 이 프레임워크는 계속 간단 말이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통화 정책 전반에 관한 프레임워크, 그러한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안을 이렇게 실행 스케줄은 아니지만 이렇게 할 거야라는 어떻게 보면 계획을 갖다 딱 짜는 겁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다 동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연준 이사들이 네. 만장일치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금 이제 올라가면 다른 어떻게 보면 반대했던 의사들도 내려야 된다고 얘기했던 의사들도 이것에 의한다면 이제 물가가 조금 높게 나오면 더 높아진다 하면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그럴 수 원인을 제공하잖아요. 예. 우리가 그랬었잖아. 니네가 예의주시해서 안 봐서 그렇지. 하고 그때 뭐 예를 가서 말할 수 들면 있겠네. 파월 의장이 이것을 근거로 이사들을 설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기에는 임기가 너무 짧지 않습니까? 너무 아무래도. 짧긴 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뭐 강력한 단어들이 계속 나와 있어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문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억에 확 박아놓고 내년까지 상황들을 계속 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프레임워크에 공식적으로 넣어놓은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완전 고용에 대한 수정도 했어요. 완전 고용에 대한 정의도 바꿨고요.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방법도 바꿨어요. 네. 이것도 무진장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잭슨홀 미팅은 하나하나 빠져놓을 게 없을 정도로 다 봐야 되는 그런 걸 제가 지금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요약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잭슨홀의 연설문도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이제 뭐 2장짜리인데 이것도 지금 PDF로 올려놨으니까 다 같이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 두 가지는 참고만 하시고요. 제가 요약한 것을 중심으로 한번 보시기만 하면 아마 다 이해는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완전 고용에 대해서 정의는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물가 안정 상황에서 지속 가능해야 돼요. 여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한 굉장히 물가 안정을 강조를 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물가 안정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니까 가면 갈수록 앞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비시했는데 뒤로 갈수록 좀 약간 호키시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속 가능한 최고 수준의 고용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 마지막에 보시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연준의 완전 고용 노력은 의미가 없다고 거꾸로 이렇게 행간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뒤집으면? 그러게요. 네. 항상 뒤집어 봐야 돼요. 죄송합니다.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중앙은행의 그 연설문이나 발표문들은 꼭 그것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라고 해서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행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본다면 행간을 본다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연준의 완전 고용의 노력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또 여기서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우선이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앞에서는 이제 고용 지표에 조금 더 집중을 한다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하고 받아들였는데 뒷부분 되니까 또 완전 반대말이네요. 또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완전 고용 달성 방법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지금 2020년 개정판 수정본에서는 mitigate shortfalls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하락 방지란 뭐냐면 지금 그 타겟 있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완전 고용 수준에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겠다. 네. 이렇게 써 있어요. 완전 고용 수준에서 떨어지면 네. 이것을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뭐냐? 완전 고용에 있어서 그 하락 부분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도피시한 거죠. 왜냐하면 네. 우리는 완전 고용을 달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변경한 거면요, 미티게이트 데비에이션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 떨어진 것만 생각했다면 올라가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열되는 것들 잡아내리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양방향으로 다 우리가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옛날에는 위로 가는 건
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과열되는 것은 우리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도 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제는 앞으로는 과열되는 것도 잡아내리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다르죠. 직접 보니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저 전문님 얘기를 계속 그 듣고 있다 다음에 이제 보니까. 완전 고용에 대한 수정 문구가 조금 또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위원회는 때때로 고용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완전 고용 수준을 상회하면서도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면 이제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좋은 문장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 뭐냐면 고용이 완전 고용 수준이잖아요. 지금 거의 예. 4%대로 네. 지금 뭐 실업률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물가에 영향을 안 주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예외적인 상황도 있으니까 필립스 커브를 갖다가 다시 평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필립스 커브와 상관이 없어요. 필립스 아예 커브가 안 상관이 맞는 없다고. 상황이죠. 예. 이건 맞네요, 필립스 그러면. 커브가 맞지 않는 그러한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예, 앞에 필립스 커브가 이랬지만 필립스 커브의 이론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요새 이론이. 그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건데 앞에서는 또 자기의 주장을 근거로 삼은 게 위에 필립스 곡선이었다가 또 마지막은 필립스 곡선이 안 맞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가가 안 높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좋지 않느냐라고 이제 인식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문구였어요. 그래서 향후 2025년 하반기 금리 인하에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후반기의 마지막 문구였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그 생각을 해본다면 그 파월 의장이 이번 어떤 그 발표문은요 약간 왔다 갔다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듣고 있어도 그런 것 예, 왔다 갔다 했고 어떻게 보면은 금리를 내려야겠다는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의지와 네. 그치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하는 우려 네. 이 두 가지가 마음속에서 막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 어떻게 보면 그 고뇌가 많이 느껴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발표문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고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이제 전무님께서 관전 포인트들과 문장 하나들을 여러 개를 벌써 1시간 동안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깔때기처럼 다 모아지는 게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나로 모아지는 게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인데요. 네, 끝으로 본다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앞으로 이제 물가는 높고 그다음에 고용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내가 금리를 내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해서 내가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욕을 먹을 거고 네. 아니면 안 내리면 고용이 나빠지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안 좋으면 그것도 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이 두 가지를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저라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연준 의장 자리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고용이 안 좋다고 참. 얘기를 하고 그런 예. 상황이 있으면서 네. 앞으로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자기 논리를 만들어 나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9월에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